지난 8월 올도 그렇고, 이럴 때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헤지 펀드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구간이라고요. 걔네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헤지 펀드들이 펀더멘탈 좋은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죠? 펀더멘탈 안 좋은 주식 아니면 방어주, 고배당 주식 숏 잡고 어차피 잘 안 움직이니까 숏 잡고 성장주 롱 잡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성장주 털 수밖에 없어요. 털고 숏 잡았던 방어주 사야 되죠. 사야 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부터 막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롱숏을 풀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MP라든지 우리가 늘 공부를 했던 펀더멘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노려서만 사도 우리가 연평균 S&P 500의 벤치마크의 연평균 수익률 충분히 비트할 수가 있고 코스피 수익률도 충분히 비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익 전문입니다. 2025년 4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3월 시장에 대한 리뷰부터 또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망을 했나? 2480에서 2740. 네, 요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2479에서 2654. 요렇게 실제로는 마이너스 2.1%에서 4.8%요. 그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좀 아쉬운 게, 사실 좀 이 양봉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월말에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2.04%, 2481.12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뭐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이 패턴이 지금 똑같아요. 제가 계속 우리가 어떤 약세장을 경험을 할 때 이게 예측 불가능한 도대체 이 약세장의 원인이 되는 그 나쁜 악재가 어디까지 이게 펼쳐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가 위험한 건데 지금은 시장은 위로 자꾸 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다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 1월 말에도 우리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월 3일 날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강행, 그리고 2월 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3월에도 또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이슈가 반복이 되는데 그때도 무서웠지만 이번에도 이러다가 진짜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러다가 진짜 하는 거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공포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제 패턴이었고, 시장 자체는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추세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는데, 마이너스 9.56%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주들이 무너진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도 실적이 탄탄한 기업보다는 성장 스토리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코스닥 대형주 1등부터 알테오전부터 이렇게 쭉 밑에 2차전지 보다 보면 실적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허망하게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일 위에가 RSI인데요. 일봉상의 RSI가 이번에도 과매도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4월 1일자로 보면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과매도는 들어왔어요. 과매도는 들어와서 한 며칠 동안에 이렇게 강할 것 같긴 한데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릴지는 뭐 트럼프의 입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만 바꾸면 굉장히 강하게 다시 이 코스닥도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바이오가 또 강하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자, 투자 심리를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3월 달에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가지고 2조 8천억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다 보니까 3월 31일 그 하루에 2조 7천억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달 매도의 대부분이 30일에 하루에 다 나왔다. 그러니까 요 하루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1조 6천억 계속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고, 개인이 2조 매도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개인의 매도가 있고 기타 법인 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락성 매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월봉상의 5개월 이평선이 깨졌어요. 깨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 희망을 가져보면 이때 22년 말에도 12월 달에 깨졌다가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회복을 시켰는데, 어쨌든 지금은 투자 심리를 돌려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슬리 AI를 만들어서 계속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코스피는 강세장 유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세장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AI 진단으로 보면 0에서 40이에요. 이 AI 진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헤지펀드들이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비중을 이렇게 확 줄여서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이 A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0에서 90이었는데 코스피도 40에서 70으로 조금 바뀌긴 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체슬리 AI에서 2024년 나스닥 증시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됐었는지 이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작년 24년 1월부터 쭉 보면 계속 강세장이었어요. 5월 한 달 살짝 약세장을 성격을 띠다가 계속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계속 70에서 90 아니면 90에서 100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적인 편입비 전략을 제시하다가 올해 1월, 2월 70에서 90으로 좀 이익을 실현을 하라는, 왜냐하면 에너지가 지금 보면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과열됐던 주식은 매도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봐지고요. 이걸 보면서 작년 8월 정도부터 엔비디아가 위에서 계속 그냥 위에 박스권에서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익 실현하는 게 정말 좋은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1, 2, 3월 달에 보면 계속 둔화하고 지금 3월 달에는 들어오면서 40에서 70으로 비중을 낮추라라고 이게 3월 초에 나온 자리예요. 지금 4월 달 거는 오늘 밤 지나가면서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4월 진단이 나오면 제가 모닝브리프나 아니면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헤지펀드들의 이 전략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로스카드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 로스카드 하는 구간에 우리도 옛날에 펀드 매니저 하면서 절대 수익형 펀드를 운용하다 보면요, 여기서 이 손실이 마이너스 뭐 10%, 15% 이렇게 되면 위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해지해야 되지 않냐고. 더 이상 손실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꼭 이 바닥에서 해지를 하라고 위에서 얘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윗분도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후달리는 국면에 왔을 때 그때 꼭 입을 대거든요. 이럴 때 해지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럴 때 해지를 안 하고, 해지를 했다면 이때 풀가,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만들었던 거고, 그때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이 풋콜 레이쇼 보면 이럴 때 해지를 오히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해지 펀드들은 여기서 해지하게 돼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3월 30일 날 또 떴어요.
푸콜레이션은 또 이 공포 국면이니까 여기서는 해지하면 안 된다라고 3월 31일에 떴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 4일, 3월 4일, 그리고 3월 31일 이렇게 3번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면 8월, 9월, 11월, 12월. 그리고 밑에는 모두가 잘 아시는 빅스. 빅스도 제가 25에 이렇게 줄을 쭉 꺼놔가지고 23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번에도 지난 요 3월 10날 27.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가다가 다시 지금 약간 밀려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25까지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22 정도까지 그렇게 픽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추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세일즈 그로스, EPS 그로스, 그리고 OP 마진 뭐 이런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추세, 지지, 저항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섰을 때 좀 크게 먹고 변곡점을 찾아서 위험 관리하고 추세가 섰을 때 또 근데 추세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게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뚫고 가느냐 지지가 안 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지금 여기 코스피거든요. 제가 이걸 지난달에도 좀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 할로윈 전략이 왜 유효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말에 사서 그죠? 7월 그리고 연말에 사서 한 7월 정도 언저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좋단 말이죠. 제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예전엔 그런 거 모르고 막 하셨잖아요. 홀수해가 좋은지 짝수해가 좋은지 그것도 막 모르고 막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이번에도 똑같이 이 7월까지 보통 세리메이 때문에 4월 말에 좀 팔고 5월 달에 주식 팔다 보면 실제로는 실적이 좋아서 7월까지 보통 상승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저는 7월까지는 강세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금 관리가 돼 있으면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서는 사는 자리고 언제 사느냐? 푸콜 레이쇼 같은 게 떴을 때 과감하게 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삼성전자가 상승 안 하고 코스피가 이렇게 쭉 갈 리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다 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이번에 올라올 때는 작년에 2880까지 갔었으니까 이번에는 2900에서 3100도 갈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전자 하이닉스 안 가고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가 지금 지난달에 6% 올랐어요. 장중에 한 15%까지 올랐다가 마지막 날 밀리면서 6%로 상승했는데 5개월 이평선 2월 달에 못 뚫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5개월 이평선 뚫었습니다. 54,000원인데 이거를 강하게 뚫고 끝나고 그런데 우리 반도체 저승사자 이 모건 형님이 안 된다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찍어 눌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건데 웬일로 이 모건 형님이 삼성전자 탑픽이라고 28일 날 또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가 7만 원이에요. 여기. 그래서 전자가 7만 원 정도 가주는 와중에 조선, 방산, 뭐 다른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해 여전히 저는 2,900, 3,100 사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노이즈 때문에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제가 트럼프가 공약한 걸 지금 안 하는 게 하나 있죠.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꾸만 관세만 꺼내고 있는데 원래 나쁜 거 먼저 하고 뒤에 나중에 좋은 걸 해줘야 트럼프 임기 말기에 주가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나쁜 거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 먼저 하고 있는데 텍스 컷이 있을 때까지 상승을 할 거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요게 제일 크죠. 우리나라 수출 1등 국가.
중국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하락까지만 되고 환율까지 떨어지면 그러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금리가 대롱대롱 지금 위에서 걸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이 1473원 가다 보니까 좀 무섭잖아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항상 뭔가 위기가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이 환율 얘기를 제가 좀 많이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고, 밑에가 코스피. 이게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 코스피 올라가고. 이번에 환율 올라가면서 작년 하반기에 확 빠졌다가, 환율이 이제 떨어질만 하니까 올라가려다가, 지난달에 환율 또 올라갔더라고요. 여기 1473원으로 0.94%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3개월 연속 음봉이에요. 이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 코스피는 항상 올라왔거든요. 올랐고, 여태도 올라왔고, 이게 2017년, 여태 트럼프 당선되면서 환율 올랐다가 달러 인덱스 빠지잖아요. 그게 제가 이번에 2017년하고 비슷하게 트럼프 1기 때는 환율이 떨어질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지금 국내 정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 원엔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엔 환율이 지금 보면 다시 안 꺾이고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불안하게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할 때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랬던 경우가 요 2016년도랑 그 다음에 2008년도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08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여기 2007년에서 2008년, 요게 2008년이거든요. 원엔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그때 시장 박살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원엔 환율이 올라가는 게 혹시 2008년과 같은 상황을 지금 암시를 하는 건가? 그게 무섭고, 여기 MACD 오실레이터도 보면 이 양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좀 찜찜해요. 상승 추세 탄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2016년인가 2008년인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렇죠? 2008년인가 2016년인가. 우리가 주식하면서 최근과 같은 짧은 변동성에서 내가 20%까지 벌었다가 지금 다시 10% 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2008년과 같은 장에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50% 나는 거, 그거 마이너스 50% 당하고 나면 다시 그거 원금 회복시키는데 100%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피해야 되니까, 저도 되게 낙관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엄청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랑 원엔 환율이랑 코스피 월봉 차트랑 같이 한번 봤어요. 제일 위에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데도 이 원엔 환율이 올라갔던 적이 지금 언젠가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밑에가 중간이 원엔 환율 치고 올라갔을 때 선차트이거든요. 선차트인데 요게 2016년, 요게 2008년이라고 보면, 그런데 2008년에는 원엔 환율이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죠.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 급등을 했었어요. 지금처럼 달러 인덱스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를 보면 원엔 환율은 치고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 빠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2016년이구나라는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에 이렇게 원엔 환율 올라오고, 그때 왜 약간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느낌을 줬냐면, 그때 중국의 그림자 금융,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그리고 도이치방크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때 홍콩 시장이 2016년 초에 홍콩 ELS 마이너스 40, 그랬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달러 인덱스가 확 꺾이면서 아니야, 이번에 큰 위기 아니야 하면서 보여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2016년하고 비슷하고 2008년도에 홍콩 시장은 어때 됐는지 뒤에 나오긴 한데 홍콩 시장이 고점 대비 68% 빠졌어요. 2008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홍콩 시장 플러스 항생지수 플러스 15%, 항생테크 플러스 20이에요. 연초 이후. 그래서 2008년에는 주구장창 빠졌어요. 홍콩 시장이. 그리고 2016년도에는 원엔 환율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꺾였을 때는 홍콩 시장이 저점 대비 33% 올랐더라고요. 저점 대비. 이것만 보더라도 2016년하고 비슷하다. 제가 왜 홍콩 시장하고 비교했냐면 이 구조적 약세장이 도래하면 홍콩 유동성이 풍부한 이 홍콩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이 올라오는 걸 보면 요게 항생지수거든요. 항생지수 지금 2007년 말부터 2008년 시작할 때 급락, 그러고 급락하면서 아까 거의 70% 빠졌던 모습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보면.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6년하고 비슷한 장이다. 그러면 2016년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Q, 2Q에 은행들이 충당금을 막 잡았었거든요. 2015년도에. 충당금을 막 잡았는데 2016년도에 대출 나간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충당금이 환입이 되니까 2016년 4월달, 5월달에 은행 실적 발표하는데 서프라이즈. 2016년 2Q 7월, 8월에 은행 실적 발표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도에 장이 쫙 올라옵니다. 그때 당시에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면 뭐니 해도 이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2월 달에 7%나 떨어졌다가 3월 달에 좀 반등이 들어갔나 했더니 3월에도 0.24%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10년물이 4.2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차트이고요. 10년물 보면 월봉 차트인데 MACD 오실레이터 보면 그냥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하락 추세 속에 있는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떨어지려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지려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관세를 시행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뭐 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 1Q가 경제 성장률 둔화, 이 좀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성장 둔화죠. 고용 악화, 정부 지출 감소, 이런 걸로 금리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고요. 지금 보면 여기 2년 국채금리 어느새 3.87 됐어요. 52주 최고가 5.04였는데 어느덧 3.87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기채 막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막 4.5, 4.75에서 발행하다가 지금은 3.8 요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2기 첫 국무회의에서 일론 머스크가 요 1조 넘는 이자 비용 언급하면서 이대로 가면 미국이 파산한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빵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예산 삭감이란 이런 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관세를 제대로 강행하잖아요. 제가 이거 옛날에 교과서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용어예요. 제이커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관세를 때리면 수입이 자제되면서 흑자가 날 것 같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더 무역 수지가 악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그런 상황까지 가져갈 건가? 그리고 미국에 무슨 제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이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산, 한국산, 일본산은 안 쓰고 미국산을 쓸 건데 제조업 경쟁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가 저는 이 뻥카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1차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해서 25% 딱 올리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5% 올렸는데 와 월마트가 판매하는 제품의 7, 80%가 중국산이거든요. 그러면 월마트는 그 충격을 어떻게 피해갔지? 2017년, 18년, 19년, 20년 동안에
위안화 환율이 6위안에서 지금 7.2가 됐죠. 그러면 6 곱하기 20%, 60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때린 것만큼 그대로 환율이 다 버퍼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 쪽에서 관세를 20%를 내고 수입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판매하는 달러로 따져보면 중국산이 20%나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관세를 다 충격을 흡수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S&P 500의 월봉 차트인데 이번에 5개월 이평이 오랜만에 또 깨졌습니다. 작년에 9월, 10월 달에 또 한 번 깨졌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깨졌었고, 지금 무서운 거는 야 이거 22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섭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딱 전환하기 직전인데, 요때는 제가 1월 7일 날 우리 고객들한테 탈출하시라고 영상 찍어서 딱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까 2016년하고 뭐 비슷한 점, 그 다음에 트럼프 지금 일기에다가 지금 의도된 노이즈기 때문에, 요게 22년처럼 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는 보는데, 마음속 하나 좀 찜찜한 거는 뭐냐면요. 요때도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50bp? 그 다음에 75. 그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25bp 딱 인상하고 3월 달에 양봉 났거든요. 4월 초까지 이어지다가 5월 달에 빅컷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 제가 마음속에 트럼프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블러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뭐 관세를 갖다가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이때는 페드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뭔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일부러 시장을 망가뜨리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면 주식을 좀 싸게 사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금리였었는데 이번에는 관세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근데 두 번이나 이제 약간 다음에 할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3월 달에도 이렇게 3, 4월 달에 이제 반등을 주다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야 되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요 20개월 이평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강행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 기술적 분석 차트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못 갈 때, 이거 시장이 예사롭지 않구나. 차트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등 자리가 있고 지지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그죠? 저항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걸 뚫을 때, 와, 세구나 하면서 뭐가 펀더멘탈하게 좋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것처럼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고 옆으로 기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약간 시황과는 좀 바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페드가 긴축을 하면서 수도꼭지를 확 잠그면서 시장이 빠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높여놨는데 이게 페드 금리거든요. 아니 5.5 고금리 유지했는데도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으니까. 그때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지금 그 단기채 찍어서 수도꼭지 풀었던 게 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부담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한 1조 달러 줄이겠다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정부에서 수도꼭지 잠그면서 약간 하드랜딩의 기미가 있으면 이 우리가 페드 푸시라고 하잖아요. 예, 페드는 나타납니다. 페드는 완전 고용과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하드랜딩으로 물가가 확 잡혀버리면 그 다음에는 고용이 안 좋아지면 페드가 지금 할 조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아주 이 버프가 지금 총알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드 푸시 그래도 믿을 구석이 지금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매달
할 때마다 지난 연말 대비해서 연말에 11.7%, 이번에 1분기에 S&P 500의 이익이 YY로 11.7% 증가할 거다 했다가 계속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도 보면 연간 전망치도 14.2에서 11.5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이익 추정치가 하향하고 있으면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금리를 확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이익 추정치가 줄어드는데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현재와 현가화하는 이 할인율이 확 떨어지면서 현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빠지는 것도 미국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그리고 크게 지금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이성준 대표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M7밖에 없어 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다 몰려갔었는데 보니까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죠? 이 그로스랑 뭐 우리 왕정 차장이 아침에 해주는 거 보면 YOY 그로스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머니무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홍콩이랑 제가 항생지수 얘기하면서 2008년과 같은 상황하고 다르다라는 점이 2008년 상황이면 이 중국이든 홍콩이든 뭐 다 때려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M7이 빠지는 게 글로벌 하드랜딩이 오기 때문에 파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ISM 제조 PMI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죠? 올라왔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48, 49, 50, 50.3 오늘 밤에 이제 또 나올 건데 50 이상만 그나마 지켜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오늘 좀 전에 ETF 강의에서 우리 박성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조선 수주가 상고하저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조선 수주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확 줄은 이유가 트럼프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발주하겠다고 지금 다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ISM 제조 PMI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미리 작년 7월부터 이제 빠져가지고요. 9개월째 조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요때 2018년 연말에 반도체가 확 빠졌잖아요. 그때. 하반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때 미리 빠지고 2019년 내내 반도체가 역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이제 또 올라가는. 요때 2018년 10월, 11월, 12월 요때 빠졌을 때 RSI가 어디까지 빠졌나 했더니 요 50 딱 찍고 돌아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딱 50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이 반도체가 바닥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기술적으로도 바닥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이닉스를 가져온 이유가 이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온다고 했던 리포트가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요거는 8월 5일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빠졌던 거고 9월 달에 겨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익이 좋다 보니까 주가도 막 찍어 누르는데도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전 세계 1등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월봉을 또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째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요때 10개월이었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4월 바뀌었으니까 이제 10개월째 들어갔네요. 10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S&P 500이 PER이 20배가 됐습니다. 22배만 되면 맞고 떨어졌던 이유가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4.5%, PER 20배, 1 나누기 20 하면 5%, 22배 하면 한 4.4%. 그러니까 미국채랑 S&P 500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국 주식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었는데 지금 20배, 20배 1 나누기 20배 하면 5%예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계속 빠지면 됩니다. 빠지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생긴다. 코스피는 2480일까지 빠졌는데 PBR 0.84에다가 뭐 이러고 있고, 근데 다행히 EPS가 이래 빠지다가 최근에 280조에서 딱 멈추고 다시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25년 3월 달에 투자자 종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3월 31일 날 많이 팔았고, 25년 1, 2, 3월 달 보니까 다 합쳐가지고 한 8.4조 매도했더라고요. 8.4조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부분이잖아요. 외국인 현선물이 보면 이렇게 많이 때려 팔다가 이게 왼쪽 스케일로 보시면 1평균 2,500억씩 때렸다는 거거든요. 2,500억. 많이 때릴 때는 1평균 5천억씩 때리기도 합니다. 5천억씩. 그런데 최근에 보면 한 3천억까지 때리다가 최근에 이렇게 쭉 이제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화되다가 트럼프 관세 그것 때문에 하루에 3월 31일 날 하루에 왕창 때리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단기적인 트레이딩하는 헤지펀드 애들은 샀다가 팔았다가 막 지금 저러고 있는데, 롱텀하게 보는 펀드 자금은 별로 매도가 안 나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4월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번에는 시행하는 척 했다가 시장이 철회를 하게 되면 2460 살짝 또 깨는 모습 뭐 나올 수도 있는데, 하반 경직이 있다고 보고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또 그런 얘기를 슬쩍 해놨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더라. 그래서 약간 뻥카야 하면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슬쩍 기사에다가 얘기를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반등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2월 달에 뭐야 진짜 하는 거야 하면서 확 빠졌다가 꽤 빠르게 올라왔었어요. 그죠? 2680까지 꽤 빠르게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포감이 그때만큼이나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철회라든지 연기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도 좀 빠르게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 1, 2, 3월 달에 미국 신규 국채 발행이 꽤 많이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4, 5, 6으로 넘어가면 7분의 1로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2680까지 또 다시 이번 4월 달에 트라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옵션 만기 포지션 계속 보여드렸는데, 제가 3월 31일자 끝나고도 얘네들이 당일 막 좀 대응을 하긴 했는데도 이 포지션이 크게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 여기 왔었거든요. 여기 왔었는데 이게 4월 1일 장 마감한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온 건데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익이 극대화되는 되는 구간이 어딘가, 여기 보니까 한 215 정도 되는 구간이 2550에서 2570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10일이잖아요. 다음 주 옵션 만기 때는 2550에서 2570 언저리에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봐줍니다. 통계적으로 1950년부터 거의 75년 동안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대통령 1년차 1Q가 되게 부진합니다. 그죠? 부진한데, 이게 좀 월별로 따져보면 2월 달에 확 까먹어서 보통 그렇고요. 1월 달에는 좀 강했다가. 그리고 2분기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4분기고요. 4분기에는 올라갈 확률이 77.8. 2분기에는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61.1인데 4분기 다음으로 좋은 분기가 요 2분기이기 때문에 이번 4, 5, 6월 달 뭐 수급도 좋고 여러 가지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바닥에서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사든지 잘 팔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중간 이상하고 상위 10% 안에 합니다. 여기서 뭐 방송 일에 보다 보면 여기서는 현금화 시키세요부터 뭐 엉터리 조언들 많이 하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 5일도 그렇고 이럴 때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헤지 펀드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구간이라고요. 걔네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헤지 펀드들이 펀더멘탈 좋은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죠? 펀더멘탈 안 좋은 주식 아니면 방어주, 고배당 주식 숏 잡고 어차피 잘 안 움직이니까 숏 잡고 성장주 롱 잡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성장주 털 수밖에 없어요. 털고 숏 잡았던 방어주 사야 되죠. 사야 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부터 막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롱숏을 풀기 때문에. 이런 국면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MP라든지 우리가 늘 공부를 했던 펀더멘탈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노려서만 사도 우리가 연평균 S&P 500의 벤치마크의 연평균 수익률 충분히 비트할 수가 있고 코스피 수익률도 충분히 비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이기고 또 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해서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시면 연평균 15에서 30%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월 주식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